네, 저희 오늘 2부 코너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와 계시고 오늘 아마도 많은 분들 또 들어와 계시고 오늘 CPI 발표다 보니까 다들 결국 인플레이션이란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 정희석 이사님과 함께 섹터에 관한 공부 또 기업에 관한 깊은 내용들 조금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들 조금 곁들여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의 고민 조금 도움 드리기 위해서 정희석 이사님 지금 와서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앉자마자 바로 시작한 저희 글로벌 라이브. 네, CPI가 8.2 발표됐는데 컨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시장은 일단 충격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이 방금 전까지 플러스 0.1 정도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2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 네, 저도 보고 있었는데. 네, 시장이 좀 충격적인 반응이네요.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 이런 반응들. 시장의 반응이요. 뭐 이게 돌파구가 언제 나올까 하는 그런 진짜 약간 한숨만 나오는 시장 상황인 것 같고 과연 진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나 할까 그런 막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8.2였나요? 8.1이었죠. 8.1이었고 그게 8.2가 나왔고 맞습니다. 코어도 뭐 0.1 정도 차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그게 뭐 큰 차이라면 큰 차이고 작은 차이라면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8.1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9가 나왔다. 그러면 너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8.1이었는데 한 8.2 나왔는데 이렇게 충격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CPI에 대한 CPI 지수도 뭐 지수겠지만 시장의 심리나 시장의 환경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뭐 제가 뭐 주로 산업이나 기업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오늘은 CPI 발표도 있고 해서 좀 매크로 얘기 좀 드려볼까 하고요. 네. 오늘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의 외부 필진이 몇 분 계십니다. 네. 그 중에 굉장히 과거에 엄청 유명하셨던 전략가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지난 8월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네.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이 글은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요즘 시장 분위기가 하루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페드의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되게 시장의 희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그런 좀 단기적인 내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과연 언제쯤 꺾일 수 있을지 그 꺾이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제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준은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보일 것이고 하는 부분 좀 앞으로 한 1, 2년 정도 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약간 롱텀리한 뷰로 볼 수 있는 매크로 시장 이야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볼 거냐면요. 네. 1979년, 1980년, 81년, 82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 근래 반세기 동안 인플레가 가장 기승을 부렸던 시기 또 그 인플레가 잡혀가던 시기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았고 네.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네. 연준은 그 시장의 리액션에 또 어떻게 반응을 또 반대로 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경제는 어떻게 됐고 네. 그런 등등에 대한 그런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뭐 거의 약간 폴보커 빙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폴보커처럼 하겠다. 네. 단호한 모습을 이제 최근 들어서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수록 저는 한번 80년 초반, 70년 후반의 그 흐름을 한번 다시 한번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CPI에 따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조금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그냥 한번 좀 좋은 공부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예.
이 글이 8월 11일 날 썼어요. 한 2달 전에 썼는데 그때 한 2달이 지났지만 그래도 좀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볼만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글은 폴 보커 전 연준 의장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외부 필진 JJ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건데 이분이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썼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 하나 있죠. 이게 게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인데 네. 요 게일 아카이브 게일닷컴에 가보시면요. 1894년 아니다 1843년부터 네. 2020년 정도까지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다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지의 경제 기사가 이 게일닷컴에 가시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귀한 자료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제들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에 대한 그 풀 자료를 여기서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1979년과 1982년 사이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를 보면서 당시의 상황, 연준의 뭐 대응이라든지 경기 분위기,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사점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보면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거의 피하기 어렵다. 이건 거의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약간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폴 보커가 계속 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당시에 맞았었고요. 그 경기 침체를 맞았던 그런 대표 큰 이유가 금리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이든 옐런 재무장관이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여기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죠.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 침체를 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지금 2달이 지난 상황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도 다 인정하죠.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경기 침체를 과거에도 피하기 어려웠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기 침체를 2번씩이나 맞았죠. 이 당시에. 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이 물가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폴 보커 당시 의장이 했었죠. 이거는 그냥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QT 양적 긴축을 당시에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뭐 통화량을 굉장히 조정을 하면서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당시에 이렇게 금리가 통화량을 긴축을 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금리가 올랐고 경기 침체가 왔던 상황인데 흥미로운 거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긴축을 하고 이제 통화량을 양적 긴축 조정을 막 초반에 세게 하면서 시장 금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장 금리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4점 여기 보시면요. 80년 3월 기점으로 14.8%를 고점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다 이건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기대한 거죠. 예, 인플레이션이 당시에도 14.8%를 찍고 내려오는 이것만 내려오면은 다 해결이 될 것처럼 다 생각을 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은.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건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1980년대 이 14.8%의 고점을 찍고 연준이 피봇이라고 불리우는 정책 전환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언제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80년 3월 정도에 고점 확인하고 한번 인플레이션이 한번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언제 정도로 한 생각하세요? 1년 뒤에 혹시 80이나 3월 정도? 연말 정도? 네, 82년 10월입니다. 네.
그렇게 엄청나게 딜리했네요. 예, 네. 이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 빨리 전환을 안 하는군요. 결론은. 예, 그러니까 당시에도 14.8%로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뭐 경제가 악화가 되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라든지 특히 그때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카타 행정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우에도 선거도 있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완화해라 계속적으로 긴축을 거둬라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씩은 완화했었어요. 약간씩은. 네, 준비율 같은 거 조금 낮춰주기도 하고 완화했었어요. 근데 2년 정도는 요지부동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없지 않다 혹은 예. 좀 높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니,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8%대잖아요. 이게 뭐 다음 달, 뭐 다다음 달, 뭐 7에서 6% 정도 맞습니다. 떨어지면은 뭐 그 정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는 안 좋아질 게 뻔히 보이고 그러면 연준이 어쨌든 좀 시그널은 줄 것 같아. 완화적인 시그널은 줄 것 같아라고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 폴 보커의 사례를 보면요. 그런 시그널을 2년 동안 안 줍니다. 네. 이게 조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우리가 분명히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다양한 요인들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예를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앞으로 2년 정도 계속 이런 어려운 구간을 겪는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파월이 이때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뻔해 보이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여전히 고점을 찍고 내려온 느낌도 아닌 상황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조심을 해야 되는 시장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예, 뭔가 새로운 뭔가 좀 매크로적인 이벤트라든지 그런 기류 변화, 과거에는 없었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환경은 한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자료는 어차피 이게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다운받아서 한번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잖아요. 80년도 5월 31일 날 뭐 이코노미스트지 기사를 한번 보면요.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물가 상승률 3월에 14.8%를 찍고 고점에 조금씩 떨어져. 12월에는 12% 중반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금리도 단기간에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약간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좀 뭐 그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 그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도 한 7.5 약간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보커 의장은 이게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통화 정책을 계속할 거다. 뭐 강한 의지를 보였다라는 게 네. 과거의 사례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좀 오늘 순서를 뒤죽박죽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연준의 피봇은 지금 뭐 기대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없죠. 미국도 없고 우리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과거에는 이루어져 왔다. 이 부분을 살짝은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작년 올해 6월에도 잠깐 이런 흐름을 보이니까 반등을 했잖아요. 그때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 좀 내려오고 시장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연준이 의지를 굳건하게 과거에도 가져갔고 요번에도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좀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있고 요즘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온통 그런 우려로 가득 차 있는데 또 이 폴 보커 의장의 과거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과거에는 W자형 경기 침체, 2차 경기 침체가 또 온다라고 엄청나게 미국에서 경고를 했어요. 예, 레이건 행정부가 뭐 경고하고 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목표를 제시하기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은 지속이 됐다. 이런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력하게 좀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1년도 12월 달, 예, 또 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로드 투 리세션, 경기 침체 온다, 되게 세게 올 거다, 막 계속 얘기했는데, 예, 연준 FRB는 계속적으로 강력한 긴축을 유지를 해왔던 거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기업들. 네. 지금의 약간 모습도 약간 비슷하죠. 네. 그리고 당시에 또 이런 당시에 2차 경기 침체가 연준이 일으킨 측면도 굉장히 커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타이트하게 가지니까 연준이 일으킨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강력한 긴축을 유지했다라는 부분이 뭐 저희가 과거에서 좀 배울 수 있는 좀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은 82년도까지 거의 내내 경기 침체와 긴축이 지속이 되다가 결국 82년 10월 달에 이코노미스트지가 약간 선언 비슷하게 기사를 냅니다. A smile from Mr. 보커. 예, 이제 보커가 승리를 했다. 폴 보커가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커 의장이 한 82년 이때쯤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정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약간 내려온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80년도 3월 달에 가지기 시작하고 2년 반 후에 결국 긴축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짜 시장을 만만하게 보면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경계감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폴 볼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폴 볼커 시절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볼 만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도 폴 볼커 당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3년간 유지해 버렸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 그 당시에도 시장에서는 피벗에 대한 요구를 했던 거네요. 그 계속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네, 네, 인플레가 보시면 좀 안정되고 있고 리세션이 계속 오니까 이제는 조금 완화적인 정책을 달라고 시장이 계속 얘기했지만 폴 볼커는 그냥 뚝심 있게 3년간 밀어붙였던 거고 네. 이제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게 이번 잭슨 미팅 때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표현들 중에 keep at it이라는 표현이 그 폴 볼커 의장이 썼던 keeping at it이라는 본인의 저서에서 차가는 표현이라는 인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폴 볼커처럼 3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만약에 2년이나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뭐 금리를 상당히 가파르게 올렸는데 지속성까지도 그렇게 길어버리면 시장은 완전 초토화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걸 사실 폴 볼커의 사례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경계감도 좀 필요하다 이 정도의 결론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없긴 하지만 약간 순간순간적인 이런 반등 타이밍은 나오고 있잖아요. CPI를 보든 FOMC의 결과에 따라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 80년 3월이 이때거든요. 이때 약간 제가 물가 상승률이 약간 꺾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도 시장은 단기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와 비슷하게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그런 강력한 긴축 스탠스가 지속이 되는 이 구간에는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때와 똑같은 그런 흐름을 지금 뭐 길을 밟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정도? 무서운 얘기인데요. 예, 여기 정도? 여기 정도를 네.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좀 경계심은 좀 가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제가 뭐 투자자분들을 좀 뭐 이렇게 뭐 공포에 휩싸이게끔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뭐 제 직업 자체가 미국 주식 시장이 잘 돼야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어떤 식으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과거에 이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한동안은 조심해야겠네. 지금은 약간 뭐 긍정회로 돌리면 안 되겠네, 희망회로 돌리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 CPI가 또 그런
흐름을 또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딱 잡혔다라고 선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게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적인 상승이 이때부터 나타났던 게 예, 증명이 됐습니다. 네. 예, 당연히 과거의 이 길을 똑같이 따라간다라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환경이 다르니까 뭐 지금은 또 다르게 갈 수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의 금융시장의 환경이 과거보다 스피드가 훨씬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확확 지나가잖아요. 네. 유동성 같은 것도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것도 있고 뭐 확확 지나가는. 그러니까 과거에 뭐 2, 3년 걸렸던 이런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뭐 우리 지금은 막 1년 안에도 막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진짜 극단적으로 코로나 때는 정말 몇 년간 벌어질 일을 몇 개월간 겪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려운 매크로 구간이 생각보다는 좀 단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경계감이 게 필요하다. 네,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너무 하루하루 CPI라든지 그런 매크로 정책 이벤트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하루하루지만 큰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와중에도 되는 테마, 되는 종목들 있어요 분명히. 네. 국내 시장에도 있고 미국 시장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 그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이 금융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투자를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뭐 과거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약간 오버해서 걱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놓는 건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 부분 정리해 주신 건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네. 뭐 기존에 어느 정도 대부분 알고 있었던 내용에 더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폴 볼커가 그 당시에 3년을 고집했던 건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네. 한 진짜 한 2년, 3년 정도를 네. 꾸준하게 갔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8에서 6, 7 떨어진다고 연준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 2, 3 정도, 3, 4 정도는 떨어져야지 우리 좀 스탠스 바꿔볼까? 이럴 수도 있다. 예, 뭐 과거와는 환경이 다르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바바리안 리서치에서는 섹터나 종목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탑다운 방식의 투자와 바텀업 투자 중에 바텀업에 좀 더 가까운 스타일인데 오늘 탑에서 볼 수 있는 매크로 내용 공유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네, 오늘 또 사실 CPI 발표된 이런 날 지수까지 많이 빠지면 네.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다 마음이 약간 무겁잖아요. 네. 네, 오히려 좋은 내용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님.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 정희석 이사님과 함께 일단 시장의 정책에 관한 이해도 좀 높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CPI 발표하고 나스닥 선물이 3% 이상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용 다소 좀 집중에 어려우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사실 저 역시도 2011년도부터 증시에 참여해서 지난 10년이 조금 넘는 간 시장에 참여해 왔지만 제가 참여했던 과거의 10년은 시장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밀어주는 테일윈드가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페달질을 하는 것보다도 정책이 더 많이 밀어줘서 더 쉽게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2022년이 되고 처음으로 역풍이 오고 있는 거죠. 과거의 10년간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은 자전거 페달만 열심히 밟으면 바람이 많이 불어주면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역풍이 불다 보니까 페달을 잘 밟는 투자자들, 종목 선택이 뛰어나거나 트레이딩이 뛰어난 투자자들도 역풍이 불다 보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던 게 1980년대 초다 보니까 그 당시의 정책 얘기들 특히나 폴 볼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잭슨홀 미팅 당시에 지금의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킵 잇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폴 볼커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정희석 이사님 나눠준 스토리도 폴 볼커 당시에는 인플레가 안정되고도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높은 금리가 유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하면 저는 약간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그 당시는 미국 연준이 굉장히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였다면 최근에 사실 예전보다 조금 더 유연한 의사결정이고 행정부와도 소통하고 있는데 최근 사실 바이든 의지를 보면 뭐 중간선거 직전이라 그러면 또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그다지 할 필요는 없다. 굉장히 슬라이트하고 얇은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현재의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과거처럼 침체가 아무리 가더라도 인플레이션과 난 죽을 때까지 싸우겠어 스탠스로 갈 수 있을지 퀘스천 다 붙는 것 같고, 뭐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정도가 균형 있게 조화해서 보면 현재 시장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부사장님 관계 인플레 관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서 개장 시황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